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쪽에선 폭염이, 한쪽에선 극한 호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쏟아붓는 폭우에 마음 졸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1시간에 10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인데 하천이 넘치고 제방과 뚝은 무너졌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구조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폭우로 안타깝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수해 상황 김태준 기자가 먼저 종합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컴컴한 새벽, 도로에 급류가 흐르며 차들이 떠밀려 다닙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도로가 하천으로 변한 겁니다. 분명히 바깥에 택시가 있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택시가 없어진 거예요. 인근의 산비탈은 그대로 무너져 내려 아래 주택을 덮쳤습니다. 유실된 돌덩이와 흙은 집 기둥과 벽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제 뒤로 집안 거실이 보이는데 밀려온 흙과 바위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70대 부부는 토사에 집 앞 논까지 휩쓸렸습니다. 부인은 탈출했지만 남편은 숨졌습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완전 흙범벅이 돼가지고 119 신고 좀 해달라고 진흙더미 오고 이 건물 잔에 깔려가지고. 금산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하 1층까지 물에 잠긴 논산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안에서는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호수하고 도로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도로가 다 없어졌어. 충북 옥천에서는 물이 불어난 하천으로 차량이 추락해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집중호우에 집 주변을 둘러보러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등 간밤 집중호우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급류에 실종된 40대 여성은 이틀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대전에서는 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인근 하천에 뚝이 터지며 급류가 마을로 들이닥친 건데 다급한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에 잠겨 집들의 지붕만 보이는 마을. 주민 2명이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119 대원들은 보트로 주민들을 구조해 나옵니다. 주민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신 분도 계셨고, 다락에 가신 분도 있었고, 집집마다 다 찾아가갖고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27가구에 36명이 고립돼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하천 둑이 무너지면서 급류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물은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의 이 마을도 하천이 범람하며 물에 잠겼습니다. 반쯤 잠긴 주택 안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구조 요청은 집집마다 빗발쳤습니다. 저 집이니 이 집이니 사람 살리라고 소리 내는데 창문 내놓고 모가지만 내놓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약 20가구 주민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거나 주민들이 구조에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에서는 2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해 마을 회관 등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마을에서도 저수지 뚝이 터졌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한순간에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심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터진 뚝 사이로 실개천처럼 물이 흐릅니다. 저수지 안에 있던 물 42,000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비에 저수지 뚝이 터지면서 저수지에 가득 담고 있던 물이 삽시간에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주 굉장한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물이 없거든 찾아요. 웅장한 소리, 물소리. 와, 뭐 이런 소리. 네. 2층짜리 농막은 급류에 생긴 물줄기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 있고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땅에 걸쳤습니다. 구간 끊긴 마을 진입로를 따라가 보니 지붕이 내려앉은 농장이 나옵니다. 벽체 하나에 겨우 버티고 있는 농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쓰러진 콘크리트 더미에 사슴 한 마리가 다리가 낀 채 누워 있습니다. 주민들은 힘을 모아 구조를 벌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겠어 이거? 나왔다. 빠진다. 힘내라.
하지만 사슴 18마리 가운데 15마리는 급류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다 사슴이었는데 딱 숨겨들어가고 없잖아요. 원래 한 몇 마리? 3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무너진 벅벅 저수지는 재해 위험 저수지로 분류돼 3년 전부터 정비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공사만 한다고 했는데 한주가 못하게 해가지고 안 된 거였어요. 충북도청과 농어촌 공사 등은 저수지가 무너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도심도 물난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금호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고 둔치에 있던 사람들이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고 KTX 등 열차 운행은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기자입니다. 하천 제방 아래까지 수위가 높아진 대구 금호강. 파크 골프장이 있던 둔치에는 반쯤 흙탕물에 잠긴 건물이 위태롭습니다. 외벽에 매달린 남성을 헬기로 구조합니다. 금호강 범람우려에 저지대 주민 27명에게는 한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 강둑 한 1m까지는 물 찼다 봐야 돼요. 거길로 이제 개 데리고 바로 이거 올라갑니다. 주민 20여 명이 고립돼 헬기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불어난 급류에 유등교와 가장교 등의 교량 유실이 우려되자 차량 통행이 통제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하도 물살이 세고 그러니까 교각이 약간 침하돼가지고 하천물이 넘치면서 유성도안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 13개 하천에 홍수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폭우에 열차 운행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는 노면 유실 등으로 아예 멈춰섰고 KTX 40여 편은 지연 운행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 30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됩니다. 도착해야 될 시간이었는데요. 김해공항은 강풍으로 4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전북 완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주민 18명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류의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인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농경지는 초토화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천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도로를 덮칩니다. 물이 불어나자 집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하천 인근 마을은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현관문이 안 열려서 이제 그 창문을 깨고 나온 거예요. 고령자가 대다수인 주민 18명은 새벽 내내 고립됐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물이 빠진 마을은 아수라장입니다. 주택도 상가도 들어찬 물과 토사를 어떻게 치울지 막막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나오죠. 뭐 어떻게부터 손을 치워야 할지 몰라갖고. 마당은 펄밭으로 변했습니다.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흙탕물이 들어와가지고 뭐 흔적도 없네요. 그냥. 거센 하천 물살 탓에 100m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류 쪽은 제방이 200m나 유실됐습니다. 거센 물살은 비닐하우스 수십 동을 초토화시켰습니다. 53년을 살아서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우스 시설이 다 완전 무너지고 형태가 없어졌어요. 전북에서는 2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945헥타르 농경지가 침수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올해 장마는 밤사이 국지적으로 강력한 물폭탄이 쏟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는 예측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최근에 영호남권에 비가 아주 집중이 됐잖아요. 근데 같은 지역이라도 극과 극의 강수량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 인접한 지역에서도 강수량 편차가 커서 이번 장마를 도깨비 장마라고도 부르는데요. 군산 어청도엔 1시간 동안 무려 146mm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는데 80km 떨어진 부안은 같은 시간 고작 3mm가 내렸습니다. 지난 8일 새벽이죠. 경북 상주에는 하루 동안 240mm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불과 30km 떨어진 김천에는 19mm만 내렸습니다. 비구름대가 아주 송곳처럼 콕콕 찌르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럼 왜 이렇게 같은 지역인데 강수량 편차가 생기는 겁니까?
네, 지난 8일 새벽 레이더 사진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동서로 가늘고 길쭉한 띠 모양입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며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쏟아 부은 건데요. 요 며칠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저기압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저기압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강하게 끌어내리고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 비구름대를 꾹꾹 눌러서 수증기를 압축시키면서 비구름대가 납작해지고 일부 지역에만 비가 집중되는 겁니다. 저기압하고 고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압착이 됐을 때,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럴 때에는 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니까 더 강한 강수로 이어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이제 계속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유독 강한 비가 낮보다 밤에 이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야행성 폭우의 원인은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 제트기류 때문인데요. 낮에는 달궈진 내륙 공기의 방해를 받아 하층 제트의 세기가 약해지지만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내륙에 진입해 비구름을 토해내고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낮 공기가 예전보다 뜨겁다 보니 이런 야행성 폭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비가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요. 일부 지역엔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비가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 기상청 예보가 맞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예보 정확도는 다른 계절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기압계는 수시로 변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온난화로 인한 장마 변동성이 커지면서 산화나 강한화를 두고도 강수량 편차가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일이 빈번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변화를 굉장히 다채롭고 복잡해지는 대기 상태가 문제인 거고 여러 가지 수치 모델을 전 세계 걸 다 같이 공유를 하고 보고 있지만 그 수치 모델들도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때로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네, 지역별 아주 정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상예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이 주최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던 원희룡 후보가 하루 만에 다시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후보는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임박할수록 후보들의 입도 점점 더 거칠어질 듯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대야 경쟁력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뭉쳐 싸워야 합니다. 저 무도한 민주당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개보 정치하고 오도 정치하는 게 우리 당의 썩은 길거리입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온 뒤엔 상대 후보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거론하며 한동훈 후보에게 총선 고의 패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그러자 한 후보는 전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냐며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마타도 하십니까?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당내 줄서기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구태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줄 세우기, 줄서기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전당대회를 처음 봤고요. 제가 다 줄 세워왔어. 줄도 서왔어. 정말로 허망한 짓이. 지금 줄 서는 건 아주 허망한 짓이. 모르고 저러고 있어. 앞으로 3번의 합동연설회, 5번의 방송토론회가 남아있는데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김 여사 사과 문자가 진심을 담은 건지 진정성이 있었다면 왜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건데 진중권 교수가 총선 이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 후보가 아니라 친윤계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송원 기자입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직접 57분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여사가 총선 국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사과를 말린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한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명품 수수 논란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하지 못한 배경에 친윤계 만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무시한 게 사과 무산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친윤계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당시 진 교수 말고도 몇몇 여권 인사들과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친윤계 한 의원은 김 여사가 친윤계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가 실제로 사과 의향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진정성 있게 문자를 써서 보냈으면은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 입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문자의 용도 자체가 사과를 하겠다기보다는 사과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김 여사 문자와 통화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층의 반대가 적지 않은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합리화 같은 민생을 앞세웠습니다. 왜 이런 건지 최원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던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권력이 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게 이거는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생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완화를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또는 마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을 미루는 건 부자 감세라는 기존의 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지지가 중요한 전당대회 출마 일성으로 지지층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언급한 건 이변은 없을 거란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양성 그리고 또 그 소수의 목소리도 충분하게 이 당 전반에 반영이 되는 원외 청년 인사인 김지수 후보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검찰을 또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권은 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가,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도록 해 지금의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서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는 중수청 관리 감독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공소청 견제를 위해선 국회 또는 법무부에 독립적인 감찰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F는 이 같은 개혁안을 조만간 당론 발의할 예정입니다. TF 소속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 추진 사유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하수위, 개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근 찬압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시도했던
검수완박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 풍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기 바랍니다. 한편 검사 탄핵안에 일부 기권표를 던졌던 곽상원 의원은 당내에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원내 부대표단에서 사퇴했습니다. TV조선 최완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이른바 VIP에게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하겠다고 밝힌 녹취 파일이 공개됐었죠. 민주당은 결정적 근거, 스모킹 건이라고 공세를 펼쳤는데 임 전 사단장 측은 구명 로비 시점도 맞지 않는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하겠다며 해병대 출신 변호사 A 씨와 지난해 8월 9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 씨는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경찰에서 회수한 지 일주일 지난 시점입니다.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매기자, 자배기자 스모킹 건입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 측은 구명 로비가 있었다고 보기엔 시점부터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지난해 7월 31일인데 그 이후인 8월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표를 말렸다는 통화 12일 전에 이미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당사자인 이 씨 또한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허세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며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에 등장하는 A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감추고 마치 박정훈 대령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보도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증인 39명을 불러 열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청문회 요건을 갖췄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이 탄핵 사유에 들어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등이 논란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이 제시한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등입니다. 특히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탄핵 사유로 적었습니다. 탄핵 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입니다. 권 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국론 분열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과 오범 국보법 위반자의 선동을 국회 안으로 끌고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적극 추진한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은 탄핵 소추가 아닌 국회법상 국민청원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신청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나라의 썩은 부인은 드러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할 경우 무고죄와 강요죄로 맞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김 의원이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보건농단이라며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해당 치료제가 얼마나 위험한 약이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업체 A사 강모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식약처에 독자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이 늦어지자 정부가 치료제 개발에 주력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보완을 요구하자 강 대표는 브로커 양모 씨에게 9억 원을 주며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이 신속히 승인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검찰은 브로커 양 씨가 막역한 사이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로비를 부탁했고 김 의원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요청하자 2주일 만에 승인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날짜를 적시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인 김 의원은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 수사라며 검사 탄핵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도 넘은 칼질이 야당 의원들을 향할 것을 예상하였고 식약처장에게 문자한 기억은 있지만 국민 어려움을 살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친 문재인 정부의 보건농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일이라고 규정한 건 해당 코로나 치료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니 이 치료제를 맞은 실험용 쥐는 죽거나 피를 토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로비한 바이오업체 A사 강모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인도산 식물 단팔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의약품을 먹었을 때 6일 만에 95%의 환자가 회복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임상시험을 이미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치료제를 맞은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는 죽고 나머지도 폐비대증으로 피를 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2021년 12월 조작된 실험 결과로 정부에 100억 원대 지원금을 신청했고 2022년 3월엔 인체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받지 못했고 이후 자금 부족으로 치료제 개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당시 식약처장이던 김강립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절차에 맞춘 승인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부의 규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은 김 전 처장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각국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고 이 한국에서는 중식당으로 위장한 동방명주가 그 역할을 한다는 폭로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비밀 경찰서 운영비 등으로 쓰인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잠실 한강변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창문이 깨져 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중식당 동방명주가 있던 자리로 국제인권단체가 중국 비밀경찰서 한국 거점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我们是确实把很多人送回过去，但是不是反中人士，是一些精神失常、不能自理，或者是没有人管的这样的一些人。 경찰은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유진 씨를 회사 돈 수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왕 씨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회사인 신화왕에 한국 내 광고 대행 독점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경찰은 왕 씨를 출국 금지하고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왕 씨가 횡령한 자금이 비밀경찰서 운영비 등으로 쓰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용처를 수사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왕 씨는 동방명주 영업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두는 경우 종종 있죠. 경기 안산에서 이런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절도범은 경찰이 추격하자 무려 시속 180km 속도로 달아났는데요.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상가 골목에 들어온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두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흰 모자를 쓴 남성이 차량을 살펴보더니 운전석에 올라 그대로 몰고 달아납니다. 1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주변을 수색하다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습니다.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지나던 흰색 대상 차량을 발견해가지고 저희가 따라가 보니까 이제 절도 차량이 왔더라고요.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절도범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아찔하게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경찰을 따돌리려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50여 분 만에 안산의 한 대학교 정문에서 경찰에 포위돼 붙잡혔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던 도난 차량을 찾게 된 단서는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였습니다. 차량 절도범은 도난 신고된 줄 모르고 차에 있던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려다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됐습니다. 결제 실패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담배를 사려던 편의점의 위치가 탄로난 겁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는 50대 남성을 절도와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수도권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대마를 길러 조직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마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특수 조명까지 들여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형광등 같은 조명 아래 화분에 심겨진 식물들이 실내에 가득합니다. 선풍기가 걸려있는 천막 안에도 환한 조명 아래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와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30대 남성 등 14명은 지난달까지 3년 7개월간 수도권 아파트와 컨테이너 창고 등 6곳에서 대마 12kg을 길렀습니다. 시가 18억 원 상당으로 2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명이 대마를 재배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대마 재배 기술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지인에게 대마 재배 기술을 알려주게 돼서 이들은 대마를 빨리 키우기 위해 해외에서 고강도 LED 조명기구와 제습기 등을 들여와 사용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창고는 식자재 마트로 위장했고 아파트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나 검은 필름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들은 구매자를 직접 만나 대마를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14명 가운데 30대 남성 등 5명을 구속하고 판매책과 매수자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재배기술자 2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4억 2천만 원은 압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가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섰습니다. 박 씨는 증인 출석에 앞서 친형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나를 위해 산다던 친형의 횡령 사실을 알고 죽을 만큼 참혹했다며 친형 부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친형은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형수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령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수홍 씨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왜 형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냐는 검사 질문에 나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자신의 돈을 빼돌리지 않고는 형 부부가 43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눈 뜨면 친형 부부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형 부부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길어져도 좋으니 오늘로 증인 신문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 박 씨는 앞서 1심 재판에서 동생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만 인정했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한 정부가 의대생 복귀에도 안간힘입니다. 학교에 돌아만 온다면 유급을 면제해주고 의사시험도 추가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집단행동에 원칙 대응한다던 숱한 공언은 온데간데 사라진 거죠. 의사 불패에 이어서 의대생 불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름방학에도 수업은 진행되지만 의대생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유급 특례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에 한해 유급 여부 판단을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늦추고 F학점을 받아도 재수강 기회를 보장해 유급을 면제해준다는 내용 등입니다. 의사시험 추가 실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한편 특혜 논란도 불거집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죠. 의료계라는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면제를 해준 거잖아요. 정작 의대생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의대 교수단체는 환영 대신 새로운 요구를 내놨습니다. 진료 경력만 있어도 교수 채용이 가능하게 한 교육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료계 집단 행동 불씨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모처럼 되살아난 반도체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폭우 속에서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 노동자를 존중해야 일등산성 가능하다! 당초 오늘 1차 파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당겨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걸고 조합원들에게 무단 결근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노조는 임금 5.6% 인상과 노조 창립 휴가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삼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25%인 3만 1,500명, 이 중 6,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비와 제조, 개발 직군이 5,200여 명에 달합니다. 8인치 정체 구간만 진행 중이에요. 양산은 진행이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생산 차질이 저희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라인이 정상 가동 중이라며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도 납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가 없어지죠. 실적 개선과 함께 반도체 재도약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가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미군의 전략 요충지로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장병들이 도열에 거수 경례를 하고 곧이어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기념 촬영을 마치자 장병 100여 명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한반도와 태평양을 비롯해 지구의 절반이 작전구역인 인태사령부를 한국 대통령이 찾은 건 29년 만으로 2018년 명칭이 바뀐 뒤론 첫 방문입니다. 작전센터에서 핵 확장 억제를 비롯한 작전 체계와 현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군사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 동맹의 대들보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고 불법적 무기 거래를 자행한 러시아와 함께 무모한 세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군 사성장군 5명을 비롯해 30개 넘는 별이 집결해 끈끈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와이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나토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 안보 순방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북한 주민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지난주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엔 고교생 나이인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의 청소년 인권이 참담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탈북단체들이 지난달 대형 풍선을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전단과 함께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메모리도 담겼는데 북한이 최근 고강도 처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어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은 17살 안팎이었는데 이번엔 중학생 나이 30여 명이 처형당한 겁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화형 1년이었을 텐데 처벌 수위에 놀랐습니다.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 페트병에도 북한이 신경질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유로 몇몇 주민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의 지시까지 전파했는데 어려운 식량 사정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 다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장마당 시대가 계속 지금 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정말 막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북한의 극단적인 공포 통치에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의 저항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경제장관 회의에서 규제 개혁안이 발표됐는데요. 눈길을 끈 건 정책을 발표하는 AI 아나운서였습니다. 정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려는 없는지 윤서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제장관급 회의에서 화면에 등장한 여성이 안건을 보고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AI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양윤진입니다. 정책 내용에 맞게 표정부터 적절하게 움직이는 손동작까지 사람과의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정책 홍보에 AI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강원도의 한 방송사도 지난달부터 주말 뉴스를 AI 아나운서에 맡겼습니다. 저는 휴식이 필요 없어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도민들께 뉴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AI 아나운서는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사용료도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짜 뉴스가 전파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20년 동안 국내 일자리의 12% 정도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전략 방공무기 체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후보 사퇴론을 의식한 듯 강한 어조로 연설했는데 나토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등 방공무기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Netherlands, Romania, and Italy will provide Ukraine with the equipment for 5 additional strategic air defense systems.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요격 미사일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은 TV 토론 뒤 더욱 커진 고령 리스크 논란을 불식하려는 듯 강한 어조와 큰 손동작으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Ukraine can and will stop Putin. 그러나 나토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맹국들 일부가 이미 트럼프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를 또 비판했습니다. We were paying almost fully for NATO. And I said, that's unfair, but I didn't want to make a big mess, you know. 바이든의 후보 사퇴로는 민주당 상하원 회의가 사퇴 요구 없이 끝나며 한풀 꺾인 모습인데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바이든의 단독 기자회견이 고령 리스크 재점화의 갈림길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 확정 이후 K리그 울산의 경기를 지휘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섰는데요. 팬들의 실망을 이해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장 관중석 곳곳에는 홍 감독을 비난하는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고민성 기자가 현장에서 전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K리그 울산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모습의 홍 감독. 울산이 치열하게 선두 다툼 중인 만큼 선수들을 다그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부임설이 돌 때마다 선을 그으며 울산 팬들을 안심시켰지만 홍 감독은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을 맡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울산 구단은 멋지게 이별하자고 했지만 팬들의 심정은 막막합니다. 홍 감독이 소개될 때 일부 팬들의 야유가 나왔고 관중석 곳곳에는 홍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안 간다고 계속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결정이 나니까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요. 감독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감독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그분들의 어떤 감정이 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팀 감독 자리는 5개월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에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이어지는 소모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Broken windows in empty hallways, a pale dead moon in a sky street with gray. Human kindness. 비가 오려나 봅니다. 지부듯한 하늘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부대끼는 신세가 길바닥에 뒹구는 깡통 같습니다. Tin can at my feet. Think I'll kick it down the street. That's the way to treat a friend. 장맛비가 내립니다. 모든 게 축축합니다. 툇마루에 앉아있으니 습습하다. 목기 터는 비둘기 울음 습습하다. 어둑신한 헛간 냄새 습습하다. 전쟁에 휩쓸린 시인이 M1 소총을 듭니다. 나무를 겨누어 본다. 그러다 싫어지면 쑥 총구를 높여서 하늘이 가늠쇠 구멍 속에 들어온다. 나는 장난을 그만둔다. 사람 죽이는 총을 장난치듯 아무데나 겨누는 전쟁꾼들을 꾸짖습니다. 장난감 군대가 행진해온다. 짐승 가죽이 그들의 깃발. 그들은 짐승의 노래를 부른다. 도깨비 장난처럼 탄핵을 난사하던 민주당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말로 떠들던 윤석열 탄핵을 청문회에 올렸습니다.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선 걸 명분으로 삼았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146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만으로 탄핵을 심사한다는 건 상식 밖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있어야 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정쟁에 이용돼 국정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헌법 취지입니다. 이번 청원 사유 역시 수사 재판 중이거나 논쟁적 의혹들이어서 처리 요건에 모자랍니다.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았다고 탄핵하면 어느 대통령이 무사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검사 탄핵의 청문회를 슬그머니 보류했습니다. 황당한 탄핵안에 몰아치는 역풍을 덮으려고 관역을 갈아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사건 2건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것도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풍도 사그러지면 깃털 하나 세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힘이 셀 때 삼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안만 10건이 넘습니다. 탄핵은 길바닥 깡통이 아닙니다. 7월 10일 앵커 칼럼 오늘 국민이 조용히 지켜봅니다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쏟아진 폭우에 각종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자정까지도 경북 북부는 우에서 최대 80mm 이상, 충북과 강원 남부는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수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대신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과 전북 내륙에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경남권 해안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창원이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강릉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